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죠. 며느리 하연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킨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만이 아니었어요. 호기심, 그리고 제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하연이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더니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힘드셨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태식입니다. 올해 64이에요. 건설회사 임원으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광주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놀라곤 해요. 50 중반쯤으로 보인다고들 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죠. 5년 전 아내와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는 더욱 그랬죠. 결국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들 민준이가 많이 속상해했지만 이미 우리 부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38입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요즘 회사가 잘 돼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더군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며느리를 정말 잘 만났어요. 이름은 윤하연, 올해 32입니다. 하연이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매가 정말 좋아요. 키는 크지 않지만 비율이 완벽하고 운동으로 다듬어진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청순한 편인데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묘하게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연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여름에 입는 얇은 원피스 차림이나 요가복 같은 편한 옷차림일 때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만 여자로 보게 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의 욕구는 어쩔 수 없었어요. 64시지만 그쪽은 아직 건재했거든요. 밤이면 혼자 해결하곤 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럴 때 떠올리는 건 대부분 며느리였습니다. 하연이가 입었던 옷, 웃을 때의 표정, 차를 건네주면서 살짝 스친 손길,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혼자 위안을 얻었어요. 며느리 SNS도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운동하는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 민준이와 데이트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죠. 정말 최악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5년간 쌓인 외로움과 욕구가 며느리라는 금지된 대상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감정을 혼자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텃밭일 좀 하고 TV 보고 책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가끔 아들이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특히 며느리가 같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는 늘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원피스를 입을 때도 많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을 때도 있었는데 뭘 입어도 예뻤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하면 저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식탁 위로 몸을 숙일 때, 그럴 때마다 옷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곤 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슬쩍 보곤 했어요. 하연이가 밥을 먹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가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죠. 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가면 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이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입었던 옷, 웃을 때 보이던 미소, 허리를 숙일 때의 모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곤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인데, 아들 마누라인데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남자니까요. 6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64 남자였습니다. 결국 손이 아래로 향했어요.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늘 본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혼자 위안을 얻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자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금기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철이라 날씨가 좋아서 정원에서 장미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우내 방치했던 것들을 손보고 새로 장미 묘목도 몇 그루 심으려고 했죠. 1시간쯤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다가 그만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삐끗했습니다. 순간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겨우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심각하다 싶어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죠.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무릎 인대가 부분 파열됐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최소 2주는 무리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무릎 보조기를 찬 다리가 뻐근하고 아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무릎을 다쳤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지금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 유치 미팅도 있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말하려던 찰나 민준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하연이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민준이가 다시 전화를 받으면서 하연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연이가 가서 간병해 드린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여기로 단둘이 일주일 동안이요. 저는 황급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가고 싶어 한다고 시아버지 아프신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온다고요. 여기로 단둘이 일주일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잊을 만큼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니 상상만 해도 떨렸습니다. 정신 차려, 강태식. 며느리야, 며느리, 아들 마누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내일 하연이가 온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돌아다니며 치웠어요. 거실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쓸 방도 정리했죠. 2층 게스트룸에 깨끗한 침구를 깔고 수건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10시 50분쯤 됐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하연이가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연이는 회색 레깅스에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편한 차림이었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좀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신발을 벗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뒤에서 보니 탄력 있어 보이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답게 몸의 라인이 아름다웠어요. 하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어요. 며느리가 물컵을 건네주며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다 챙겨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정말 위험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하연이가 온 첫날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점심으로 죽을 끓여줬고 약 시간도 체크해서 챙겨줬습니다. 무릎에 냉찜질도 해주고 베개로 다리를 받쳐주기도 했죠. 며느리가 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줬습니다. 필라테스 강사할 때 배웠다면서 이렇게 하면 부기가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하연이의 손길이 제 다리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됐죠.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도 돌리고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레깅스 차림이라 움직일 때마다 몸의 라인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부엌 쪽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선반 위에 그릇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 때,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숙일 때마다 시선이 갔어요. 티셔츠가 올라가서 허리가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훔쳐보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하연이가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을 차려줬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으니까 묘하게 긴장됐어요. 하연이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집이 정말 좋다고, 공기도 맑고 조용하다고 했어요. 저는 은퇴하고 내려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고 했죠. 하연이가 맞다고 하더니 요즘 서울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연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좀 무료하다고 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보였어요. 결혼 3년 차인데 남편 민준이가 너무 바빠서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네,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간다고 하더군요. 이해는 하는데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젊은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투자 받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32의 젊은 여자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로울까요? 식사를 마치고 하연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그 자식, 저렇게 예쁜 마누라를 뭐 한다고 그렇게 방치하나? 역시 며느리 잘 만났어. 우리 아들 복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8시쯤 됐을 때 하연이가 샤워 좀 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멀리 오느라 땀 흘렸다고 했어요. 1층 욕실을 쓰라고 했습니다. 수건은 안에 있다고 말했죠. 하연이가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서 1층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욕실 쪽으로 신경이 쓰였거든요. 30분쯤 지나서 하연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아서 젖은 채였고 반팔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샤워 후라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와서 드라이기를 꺼냈습니다. 제 옆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윙윙 소리와 함께 샴푸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었죠. 저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옆에 앉은 하연이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는 모습,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반바지에서 드러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매끈한 다리였어요. 며느리가 TV 소리 좀 키워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리시죠?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연이가 머리를 다 말리고 드라이기를 치웠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올라가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푹 쉬라고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했죠. 하연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님도 편히 주무시라고 혹시 밤에 뭐 필요하시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을 보니 반바지 안으로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만 더 버티면 돼. 일주일 동안 조심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9시쯤 저도 1층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이 욱신욱신 아팠지만 그것보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연이와 함께 있으면서 참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레깅스 차림으로 요리하던 모습, 식탁에 앉아 밥 먹던 모습, 샤워 후 젖은 머리로 드라이기를 들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반바지에서 드러난 허벅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연이는 벌써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뒤척이다가 11시쯤 됐을 때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해결해 온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가 위층에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했어요. 한 번만 빨리 끝내자. 오늘 하루 종일 본 하연이의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레깅스에 감싸인 모습, 티셔츠 차림, 반바지에서 드러난 허벅지. 상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하연이를 상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미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속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황급히 응, 왜 그러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바지를 올렸어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수건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1층 욕실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 그래. 잠깐만 하고 대답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연이가 그냥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지금 제 상태를 보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방 안에 작은 무드등, 불빛에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연이의 눈이 침대로 향했어요. 제가 황급히 이불을 덮은 모습, 불룩한 이불 아래의 형태가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침대 옆 휴지통에 있던 휴지도요. 며느리는 순간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피함과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하연아 아버지가 라고 말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연이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어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비난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이해의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정말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 바로 옆이었어요. 잠옷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계셨잖아요. 당연히 힘드시죠? 라고 했어요. 하연이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뭐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이불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며느리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아버님이 어떠실까? 라고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연아 하고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요즘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3개월째. 안 해요. 라고 말했어요. 외로움과 욕구불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하연아, 그래도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며느리랑 시아버지라는 거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하연이의 손이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도 궁금해요. 아버님이 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손이 이불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원하시면요 라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5년간 쌓인 욕망, 며느리에 대한 금지된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유혹,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저는 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하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이미 일어난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죠.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하연이의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넘은 그 선.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부엌 쪽을 보니 하연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뒤에서 보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제가 하연아 하고 부르자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어젯밤 일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얼굴을 보니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연이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연이도 밥을 먹는 척했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둘 다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하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수저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네, 아버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나갔어. 라고 겨우 사과했습니다. 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원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는 이라고 말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외로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필라테스 강사 그만두고 나서는 더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연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좋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잘해줬고 데이트도 자주 했다고요. 근데 회사가 잘 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침대에서도 3개월째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32인데 남편한테 여자로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밥 차려주고 집 지키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어요. 미안하다, 하연아. 내가 민준이한테 얘기를 이라고 말하려는데 하연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지 마세요. 더 어색해져요. 라고 했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고 아버님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다고 5년 동안 혼자 계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라고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남편보다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하연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민준이는 내 남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알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64이신데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게요. 라고 했어요. 하연이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네, 저 아버님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원하고 있었고 저도 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금지된 관계를 지속해도 되는 걸까요? 알았어. 일주일 동안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하연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은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나은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마사지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어딘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로요. 마사지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전인데 벌써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연아, 지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의 손이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낮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저를 밀어서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올라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라고 불렀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었어요. 거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근육이 만져지는 게 신기한지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너도 정말 아름다워.
하연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였잖아요. 몸매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낮 햇살 아래에서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 완벽한 라인, 운동으로 다듬어진 몸매였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하연이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1시간 넘게 라고 했어요. 저는 너도 대단해, 하연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이상하지만 남편이랑 할 때는 10분이면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다고, 근데 아버님은 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나도 오랜만이라 그래, 5년 만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원하시잖아요. 저 알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안 변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에도 우리는 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침실에서였어요. 침대가 소파보다 편했거든요. 하연이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연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아내 같았어요. 며느리가 오늘 뭐 해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하는 거면 다 맛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익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정말 편안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 뵙던 날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식 날 처음 봤는데 아버님이 진짜 젊어 보이셔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으셨는데 50 중반처럼 보이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뵈면서 점점 더 아버님이 멋있어 보였다고 했어요. 운동하신 몸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사실 하연이한테 계속 끌렸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쳐다보시는 거 라고 했어요. 들켰구나 하고 말하자 하연이가 웃었습니다. 네, 근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남편은 저 안 봐주는데 아버님은 계속 봐주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 정말 행복하게 보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 행복하게 보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잤습니다. 하연이는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며느리와 함께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5년 만에 여자와 함께 자는 밤이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금기를 넘은 관계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연이의 얼굴을 비췄어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일주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연이가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대박이에요. 64이신데 라고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있다가 이렇게 폭발한 거겠죠. 저는 너도 대단해. 하나도 안 지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는 점잖아요. 32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래도 보통은 힘들어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였잖아요. 체력 좋아요. 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하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거든요.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허벅지가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은 이제 많이 나으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는 제가 계속 있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일주일 약속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후에도 안 나으시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더 있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일부러 안 나은 척 해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저는 하연아, 민준이한테 연락 안 와?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문자 온다고 잘 있냐고 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답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잘 있다고 한다고 아버님 간병 잘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 해요. 문자만 보내요. 바쁜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소홀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괜찮다고 이제는 아버님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제 팔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데서 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특별한데 하고 되물었습니다. 하연이가 지하실 있잖아요. 와인 저장고 라고 말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와인 저장고가 나왔습니다. 온도가 서늘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와인 선반이 가득했고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하연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인도 엄청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취미로 모았어.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따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마셔요. 지금은 이라고 말을 흐렸어요. 하연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와인 저장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체온은 뜨거워졌습니다. 테이블에 하연이를 앉혔습니다. 와인 선반을 등지고 앉은 며느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서늘한 공기 때문에 피부에 소름이 돋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춥지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아니요. 오히려 이게 더 짜릿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인병들이 흔들렸고 서늘한 공기가 뜨거운 숨결과 섞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와인 저장고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이거 마셔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 따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오래된 레드와인이었습니다.
잔에 따라서 건넸어요. 하연이가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마시니까 더 특별해요.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말 헤어져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래야지 약속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은데 저 아버님이랑 계속 있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하연아, 그러면 안 돼. 넌 민준이 마누라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했어요.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해야지.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쉬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제 하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럼 어떡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일주일을 채우자. 그리고 그때 가서 생각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많이 나았어. 하연이가 잘 챙겨줘서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서 하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민준이가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내일 저녁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내일 왜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하연이도 데려가려고 일주일 됐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 그래. 근데 아직 무릎이 좀 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아프세요. 그럼 하연이 더 있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다. 괜찮아. 내일 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가 그럼 내일 저녁 6시쯤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일 오빠가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벌써 끝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하연아 하고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연이가 싫어요. 아직 더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러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 있어요. 하나도 안 자고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새벽 3시쯤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연아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금기를 넘어선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정말 내일로 끝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끝이 아닐 거야, 못 끝내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다음에 또 오면 돼. 민준이 출장 갈 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응, 우리 계속 만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며느리가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연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줬어요. 며느리가 잘 드세요. 오빠 오면 당분간 못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 하연아 라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제가 더 고마워요.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그래 하고 하연이가 떠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사흘이었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하연이를 떠올리며 잠을 청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 허탈했어요. 하연이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는 응, 너는 하고 답장했죠. 낮에도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라는 문자들이었어요. 며느리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보고 싶어. 화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매일 밤 너 생각해. 사랑해 하연아 라고 썼습니다. 이런 문자를 며느리와 주고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왜 하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내일 정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빠가 오늘 출장 갔다고 수요일까지 부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수요일까지 있을 수 있겠네 하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네, 이틀 동안 있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몇 시에 올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10시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기다릴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보고 싶었다고 진짜라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하연이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저를 안아주는 모습, 침대에서 함께하는 모습, 모든 게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하연이가 좋아할 만한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골랐죠. 거울을 보니 예순낸 남자가 아니라 50대 중반처럼 보였어요. 운동 덕분인지 피부도 괜찮았고 머리도 새치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더 잘해줘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안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침실 시트도 새 것으로 갈고 화장실도 닦고 거실도 정리했습니다.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준비했죠. 9시 50분쯤 됐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제 품에 안겼습니다.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은은한 향기. 그리웠던 모든 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연이가 보고 싶었다고 너무너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미칠 뻔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가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며느리가 키스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입 맞췄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하연이도 적극적으로 받아줬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침실로,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하연아라고 대답했어요. 사흘 만의 재회였지만 1년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며느리가 사흘이 1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집에서 계속 아버님 생각했다고, 오빠랑 있어도 아버님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는 뭐라 안 하던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 간다고 짐 싸면서 저한테 아버님 좀 다녀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라고 며칠 다녀오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아내를 시아버지한테 보낸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안하다 민준이한테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저는 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빠가 저를 방치했다고, 여자로 안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여자로 봐준다고, 사랑해준다고 했어요. 하연이가 저 이제 아버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나도 그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야지 민준이 출장 갈 때마다 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꼭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연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며느리가 장 안 보셨다고, 재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안 된다고, 잘 드셔야 한다고, 제가 장 보고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입고 마트로 갔습니다. 30분쯤 후에 큰 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하연이가 이것저것 많이 샀다고, 이틀 동안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 하연아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하연이가 있으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없을 때 제대로 안 드신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안 된다고, 건강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아내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반찬도 만들어 놔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하연이가 당연한 거라고, 아버님은 제 남자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봤습니다. 하연이가 제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기분 좋다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부부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빤 항상 바빠서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가 너무 일만 하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맞다고, 주말에도 일하고 집에 와도 노트북 붙잡고 있고 저한테 관심 없다고 말했어요. 하연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하연아, 그래도 민준이는 널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가요? 사랑하면 이렇게 방치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바쁜 거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아버님은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은퇴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아버님이 훨씬 낫다고 저한테 집중해 주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일어나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그럼 제가 계속 여기 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며느리가 오빠랑 이혼하고 아버님이랑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연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왜냐고 저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민준이는 내 남편이야. 그리고 나는 시아버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는 아버님이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그럼 다른 데 가서 살면 된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하연아, 진정해. 우리 지금 감정에 취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고 저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일단 더 생각해 보자.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연이가 풀이 죽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저는 우리 지금처럼 만나는 것도 좋잖아. 이렇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근데 매일 보고 싶은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그래 하지만 참아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연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고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어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오후에 나눴던 대화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하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며느리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특별히 천천히 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서라고 아버님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저 절대 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나, 절대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 저녁이면 하연이는 떠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돼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보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산책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하연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온 거였죠. 며느리가 저 금요일에 또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하고 되물었어요. 하연이가 네, 오빠가 또 출장 간다고 그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뭘 하고 물었어요. 하연이가 이혼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연이가 네,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저 정말 오빠랑 이혼하고 아버님이랑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연아 하고 며느리 이름을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버님도 원하시잖아요. 저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알겠다고, 근데 제 마음은 안 변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 하연이가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며느리가 금요일에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어요. 하연이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라고 대답했어요. 차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또다시 빈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금요일이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집 거의 다 왔다고, 벌써 보고 싶다고,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금방 금요일 올 거야. 사랑해. 라고 썼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하연이의 이혼 이야기는 진담일까요? 감정에 취한 말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에게 중독됐다는 것,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어딘가 불길해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금요일을 기다리며 다시 하연이를 안을 날을 꿈꾸며 저는 이 위험한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64 남자와 32 여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만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연이를 다시 안을 그날만을요. 핸드폰을 보니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금요일에 더 오래 있겠다고, 일주일 내내 있고 싶다고, 아버님 생각하면서 잘 거라고 좋은 꿈 꾸라고 했습니다. 저도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연아. 일주일이라도 좋아. 내가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잘 자. 꿈에서 보자 라고 썼어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중독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64 시아버지와 32 며느리의 금지된 황혼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